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 7개월이 지나고 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 탄생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전북도민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는 이재명 정부 시대의 전북 현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로 출마한 군산 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의 평가와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군산도 지역구에 이제 포함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군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군산과 익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군산과 익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군산 시민과 그다음에 김제부안 주민들의 선택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전북의 대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지사로 출마하는 굳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원택 의원께서는 이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의정을 활동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제 지역구가 김제 부안이 농업이 많고 전라북도가 농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농업과 어업 쪽에 좀 중점을 줬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아무래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재난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농업 재해대책법이나 재해보험법이나 또 사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쌀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쌀값의 어떤 이제 혼란과 낙폭이 커서 쌀값 안정화에서 양국관리법, 또 농수산물이 공급과 수급이 맞지 않는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안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얼마 전에 또 한우파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우법을 만들거나 또는 우리 농민들이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한 배수 개선 사업이랄까 또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랄까 또는 홍수로부터 또는 그 가뭄으로부터 우리 영농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키는 사업도 좀 했었고요. 또 우리가 군산과 부안 또 고창이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뉴딜이라고 해서요. 이제 한마디로 항구 항만을 다시 현대화하고 재편하는 사업들을 좀 확보해서 보내주는 정책을 했다든가 어촌을 개발하는 정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일을 해왔고요. 산업적으로는 농생명 산업, 네. 또 바이오 산업 쪽을 이제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동안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이 전북 현안 사업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총론적으로 사실 인수위원회가 없는 조건 하에서 사실 한 축은 국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쪽은 또 인수를 받으면서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관세 협상을 비롯한 외교 안보 전략이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도 저는 민생 쿠폰 등 여러 가지 내수 진작 정책이 진작이 됐고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정책도 조금 효과를 봐서 경제가 이제 좀 다시 하락 국면에서 다시 소비 심리도 살고 또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이제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아닙니까? 그 재생 에너지 이제 핵심면은 이제 서해안 지역, 특히 이제 우리 전북과 전남 지역이 이제 주요 중심이 이제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7개월 동안에 상당히 지금 추진이 되고 속도 있게 추진이 됐는데 여기에서 좀 전북이 전남에 밀리고 있다 이런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뭐 알리백산단이 해남에 먼저 들어간다든가 네. 또는 국가 데이터 센터가 또 전남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또는 인공태양이 또 전남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호남 속에서도 또 혹시 전남에 차별받는 거 아니냐, 네. 또 이재명 정부가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우리가 해상풍력, 부안 앞바다의 해상풍력 2.4기가 또 새만금 내측에 한 2.6기가에서 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전남의 김영록 도지사가 우리를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정부 3년 6개월 동안 정체가 됐고요. 전남은 그 사이에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알리백산단도 본질은 재생에너지가 사계절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서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사계절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죠. 그러면 전원이 충분히 공급량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전북은 전원 공급량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정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늘어났다는 말씀도. 국가 데이터 센터도 AI하고 GPU를 돌리게 되면 전기를 많이 먹게 돼 있거든요. 그 전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전원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전남은 준비가 돼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전과 화력발전소 중심의 대한민국의 전원 체계가 이제 과포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전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원전으로 갈 거냐, 재생에너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걸 믹스 시킬 거냐인데 아마 이재명 정부는 믹스 정책을 쓰지만 원전은 15년 걸리기 때문에 신규 원전을 늘리기보다는 있는 원전을 가동 연장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정책인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장을 유치하더라도 제공할 전기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방금처럼 알리백을 산단을 유치하거나 국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데 핵심적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까지 뭐 분산 에너지 특구랄지 아까 말씀하신 뭐 국가 데이터 센터 관련 시설 그리고 뭐 인공태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남에 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대로 전남 쪽에 유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그 기대를 해왔던 내년 초에 지정될 것으로 뭐 알리백단지도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전북의 새만금의 그 지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호 해남의 1호 알리백산단이 지정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저는 2호가 이제 우리 새만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도 계획 단계에 있고 실행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실행 단계에 와 있거든요. 네. 우리 새만금 부안 앞바다 2.4기가는 실행 단계에 와 있고 사실 새만금 내축의 태양광도 실행 단계에 있는데 스톱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백 2호 산단은 저는 새만금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하고요. 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종합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속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결국은 뭐 알리백 산단 지정 이것도 보면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가능성, 생산 뭐 실행성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예,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리백 산단이라는 건 재생에너지를 쓰는 산단인데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산단. 자,
이 수성태양광 이 문제도 그렇게 뚜렷한 해결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해상풍력 이 부분도 지금 국가의 어떤 그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것도 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새만금 사업이 제 업무였습니다. 제가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새만금 내측에 세계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모시고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지사로 내려와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어민 갈등이 10년간 있었던 것을 서남권 민간 협의회를 만들어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부안 앞바다에서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가 우리의 미래 산업이 재생에너지 신산업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정책적 비전을 갖고 이걸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글로벌 자본이나 우리 국내 자본들도 해상풍력에 투자하겠다는 민간 자본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전북 서남권은 절차도 끝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민들과 갈등이 상생협약을 맺어버렸거든요. 네. 이제 자본을 유치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수상태양광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새만금청에서 쫄아가지고 좀 스톱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계속 밀었어야 됩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밀어서 계속해서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진척이 되었었는데 이게 수덥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요걸 빨리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5기가 정도의 생산 계획을 지금 이제 산자부하고 얘기해서 글로벌 기업이나 또는 해상풍력 민자 기업들하고 전남이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해상풍력, 신안의 해상풍력도 다 민자와 글로벌 기업이 다 복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본을 구성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요. 또 새만금 내에 이제 수상태양광은 이미 속도를 좀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전력개통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력개통 문제만 확실하게 해주면 나머지 공사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 관련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국토교통부입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에너지 그 지산지소 그리고 전력 요금의 차등화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대통령 그 선거 공약으로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었는데 그런 그 지산지소와 전기요금 차등제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대기업들도 이제 남쪽에 관심을 좀 투자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전북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한 건 지역에서 소비한다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를 서울까지 끌고 가려면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EU는 내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EU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장벽이라는 거죠. 기후 위기에서 무역 장벽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포스코가 철강을 수출하면 탄소 발생량에 따라서 붙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 경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400대 기업도 30년에서 40년에 다 알리백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기후위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 장벽으로 탄소 조정 국경 분담금이라고 하는 국경에 그 무역 장벽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생존하려면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TV, 냉장고, 컴퓨터, 반도체를 다 생산해야 그 무역 장벽을 뚫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히 생산될 수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네. 기업의 생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끌고 가서 용인에서 평택에서 생산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그 인프라 비용을 누가 대야 하냐? 국가에서 대달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남쪽에서 기업이 내려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수도권 과밀화도 막고 지역 균형 발전도 막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에 따른 기업의 이동,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5기가를 생산한다고 하면 여기에 맞는 기업들이 찾아올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자연적 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생산하지 않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계획을 앞으로 15년간 뭐 5년차 5기가, 10년차 5기가, 10기가, 15년차 20기가 생산 계획을 세우고 삼성 내려올래 안 올래, LG 내려올래 안 올래, SK 내려올래 안 올래, 현대차대는 어떡할래, 안정적으로 공급할 때 내려와라.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남쪽에 그런 기업들이 내려가길 원하는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제 2차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발표를 하고 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떤 일정 계획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지역으로서는 대단히 지금 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 공공기관 유치에 어떤 기관이 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역 발전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공기관 이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부도 이제 어떤 추진 어떤 방식이랄지, 뭐 기준이랄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제 정부가 아마 이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하라고 하면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방안을 검토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하기보다는 또 광역시도별로 또 다른 어떤 성장축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 또 별개로 갈 것 같고요. 별개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결정을 사실 광역시도에 맡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광역시도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광역시도, 전라북도 광역시도의 특성에 맞는 또 미래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이제 우리가 유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를 든다면 농생명 산업 차원에서는 농업 관련 기관인 농업중앙회, 마사회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금융 중심 도시 같은 개념에서는 이제 아시죠? 투자공사라든가 이런 게 네.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익산이 뭐 철도의 어떤 메카로서 한다면 철기연, 네. 철도기술연구소 같은 걸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요. 또 군산 같은 경우도 해양 조선 관련 기관들을 또 유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제 어떤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으로 할 건지 분산을 좀 보내되 자율적으로 분산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일기 혁신도시는 한 장소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도시를 하나 만들었죠. 도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기존 도시에 들어가는 방식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기존 도시에 들어가는 방식도 좋고 새로운 혁신 도시를 만드는 방식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 도시가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추간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관을 이전해 올 거냐는 우리의 산업적 특성과 미래를 예측하면서 유치하는 부분이 1번이고요. 그걸 모으는 방식으로 할 거냐, 분산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것은 사실은 광역시도에 좀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광역시도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국토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경쟁을 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이 의원께서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제가 14개 시군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익산역에서 KT 역사를 타고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전주 익산 군산이 어떻게 보면 삼축이거든요. 네. 전주 익산 군산이 삼축이고 그 삼축 중에 KTX 역사가 아마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고속화 작업을 하면 지금 1시간 20분 걸리는 게 1시간 거리 정도 올 겁니다. 아마. 네. 익산 도착이. 지금 저 평택 쪽, 저 위쪽 고속화 작업을 하면 이렇게 1시간쯤 걸리고 또 저쪽 여수 쪽으로 가는 것을 복선화 에타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익산이 아래서도 1시간이 안 걸리고 위에서도 1시간이 안 걸리는 상황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최적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익산이 아마 그런 점에서는 최적지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랄까 이제 익산의 어떤 새로운 미래인 식품 산업 벤처타운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뭐 벤처타운이랄까 이런 부분을 살릴 수도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 그게 최적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의 지침과 방침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적지로 보면 익산이 적지인 건 분명합니다. 네. 익산이 적지로 본다는 게 이원택 의원의 견해입니다. 자, 지역 통합이 상당히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됐고 이 이슈가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 충남의 그 통합을 권유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내 사정을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어렵고 오히려 갈등만 양산이 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생활금 그 특별지자체 이것도 뭐 사실상 좀 안 되고 있고 전주 완주 통합도 뭐 안 되고 있고 뭐 이것이 통합이냐 아니면 뭐 특별지자체냐 이 성격이 아주 다른 것도 서로 이제 연계 이런 거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사업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절박성, 목표, 비전 이런 건 뭐 100% 동의하고요. 그러나 같은 사업을 A가 할 경우 실패하고 B가 할 경우 성공하고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리더십 문제고 방법론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방법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전주 완주 통합은 사실 2013년에 송하진 시장께서 그 전주 완주 통합할 때 실패한 사례가 있고 저도 그때 한 6개월간 완주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실패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예를 든다면 방법론상 그 송하진 시장님이 실패했던 그 길을 걸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도 해왔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걸 추진하는 끌고 가는 사람의 어떤 리더십과 방법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별자치단체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끌고 가는 리더의 진정성과 균형 잡힘이 필요합니다. 삼시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중심적이면서도 진정성 있게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공동 개발이라는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새만금 자치단체 연합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걸 만들어낼 자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방법론에서 사실 다시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방법론을 전술적으로 보지 말고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트럼프를 설득하는데 우리 정부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러나 일본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버틸 때 버티고 또 줄 거 주고 이런 리더십과 방법론의 차이가 대단히 작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익산역 문제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김윤덕 장관이 이제 익산과 전주에 와 가지고 이 익산역 환승센터 문제를 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해서 뭐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가닥이 타진 것 같습니다. 추진 방식도 어느 정도는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여수 쪽에서 발발을 해 가지고 전라선의 이제 수도권과 여수 어떤 직선화 이 문제가 좀 불거져서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지금 여론이 지금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전주에서는 또 편승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 계획과 재정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미 전라선 고속화를 하기 위한 에타 사업이 통과됐잖아요. 네. 에타 신청했고 에타 중이거든요. 그럼 에타가 끝나고 나면 이게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이게 한 몇 조짜리가 한 7, 8조짜리 사업이 국가 사업이 진행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걸 이렇게 또 직선화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 두 개의 중복 사업이 가능한 건지. 저는 전남도 그러면 지금 에타 사업, 지금 고속화 에타 사업을 포기 선언을 하고 직선화를 하자 이러면 맞죠. 네. 그러나 이 사업은 이 사업 들어가고 또 직선화를 주장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직선화 사업은 현실적으로 국가 정책의 절차나 우선순위상 지금 이미 고속화 에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수에서 전주까지 고속화 에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중간에 정체되는 구간을 지금 거기를 또 고속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고 또 이제 그 증편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애로사항은 많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이렇게 몇 조 이상 들어가는 국가 정책을 중복해서 갈 수는 없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직선화 사업은 뭐 장관님께서 뭐 물어보면 긍정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직선화 사업을 검토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익산은 또 이제 식품의 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식품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품 클러스터가 뭐 식품 산업의 뭐 특성도 있겠지만 굉장히 영세한 데다가 또 식품 클러스터에 그 입주하기로 한 협약 기업들이 이 뭐 한 절반에도 못 미치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협약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입주하고 현실화된 것은 절반도 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식품의 어떤 메카, 식품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이 식품 클러스터의 활성화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2단계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절대 필요한데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지금 익산에 국가식품 1단지가 있고 이제 2단지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국정과제로 들어가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한 R&D 시설이라든가 또 인증, 검증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익산을 식품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 클러스터 진흥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제를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까지 지원하는 제도 그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유럽대로 인증제도가 다르고 포장지도 다르고 나라별로 다 다르거든요. 인증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소식품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네.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익산이 그 식품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식품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야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각종 식품과 관련된 R&D 기능을 좀 더 보완을 해주면 아마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이 내년에 준공되는데, 새만금 신항하고 국제공항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가 식품 수출 전용항으로 됩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항으로 되게 자파 뭐 컨테이너도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가 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만금 항만을 써야겠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그쪽에 콜드체인 항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을 보관하고 이송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식품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끌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타워, 익산에서 컨트롤 타워 하면서 그 새만금 항을 통해서 수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쪽에 자유무역구역, 그 다음에 보세 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 식품 업체들이 아마 이쪽에 와서 인증 절차, 또 검증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신속하게 새만금 신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식품 수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신항을 활용한 수출 체계를 갖다 갖추면 식품 클러스터의 활성화, 이 문제도 뭐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군산항 문제도 좀 해야 되고, 새만금 신항 얘기가 나왔으니 이 군산항 문제는 이제 새만금 신항과의 관계도 참 난제이고, 또 군산항 이제 구조적으로 이 준설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준설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주 그 끈질기게 노력을 한 것이 이제 투기장 건설입니다. 지금 제1투기장은 지금 상당히 지금 다 차 있고, 그다음에 2투기장을 만들자,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에서 보면은 왜 거기다가 투기장을 만들어서 준설토를 거기다가 쌓아놓느냐. 차라리 이 군산항이 준설토를 새만금 지역 메리토로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우선 아이디어 상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군산항의 준설토 문제, 군산항의 활성화 문제, 지금 어떻게 이 의원께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군산항의 준설토 문제는 해수부가 이제 준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조금씩 준설을 하니까 네. 준설이 원활하지 않아서 군산항에 입항하는데 차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산해수청에서 주도해서 준설하는 방식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법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준설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든지 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서요. 제가 그래서 군산 새만금 항만공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보통 여기 새만금 개발공사가 1.5조 정도로 자본금을 출연해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한 3조 정도로 출연을 해서 군산 새만금 항만공사를 만들면 이 항만공사가 부두개발, 또 주변 연계지역 그 도심재생, 네. 그 다음에 준설 업무를 하도록 업태를 하도록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 군산 새만금 항만공사가 준설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봅니다. 한 3조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준설하는 준설토를 지금은 저기 금남도에 쌓아놨었잖아요. 네. 근데 농어촌 공사에서 이걸 안 받거든요. 농어촌 공사에서 그걸 사가면 좋은데 안 사가잖아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중금속이 있다든가 뭐 이런 저런 것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새만금 그 군산 새만금 공사가 만약에 준설을 하게 된다면, 상시 준설을 하게 된다면 그 준설을 이렇게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토질 조사를 하고 문제 없는 준설토들은 새만금청에 네. 그 납품을 하면 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나 그런 쪽에 납품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계속 호를 파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호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네. 중금속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금속 여부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조사를 해보면 안다는 거고 샘플링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납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준설도 하고 납품을 하게 되면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 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만금이 매립 사업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한 10년, 20년은 충분히 그 준설토를 활용할 수 있는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새만금 내측에서의 그 준설을 해서 매립을 하는 게 환경 오염에 좀 많은 문제점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군산항 준설토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아마 농어촌 공사에서 주로 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뭐 겉으로는 이러저런 이유를 대는데 아마 이제 비용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파서 하는 게 제일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그런 것도 국가기관이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니까 충분히 터놓고 협의를 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공사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이 공사안을 군산 새만금 공사안을 짤 때 새만금 개발공사가 있으니 새만금 개발 및 항만공사. 네.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 및 항만공사로 설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관이니까 그 준설토로 갔다가 이쪽으로 놓으면 자기는 그 출연금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갔다가 일로 놓으면 결국 자기 기관이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항만이라고 하는 것하고 새만금 내부 개발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군산 새만금 항만공사하고 새만금 개발공사는 좀 분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에 활용하면 됩니다. 네. 이쪽에 좀 돈 받고 팔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이제 고비용으로 팔면 또 안 살려고 할 거니까 적절한 가격으로 팔면 됩니다. 뭐 국가기관끼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협의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께서는 항시 이 전북 발전의 발전 전략으로 해서 외향적 발전 전략보다는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발적 발전 전략이 중요하고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30년 정도 됐습니다. 유종근 지사로부터 현지 지사까지 30년이 됐는데 사실 기업 유치, 투자 유치 한다고 해왔습니다. 핵심 슬로건으로. 대기업이라든가 디즈니랜드를 유치한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곁에 그런 기업이 없고 전북 경제는 쪼그라들어 왔잖아요. 근데 전북인들이 먹고 살아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있고요. 농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태계가 쪼그라들어 감소되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로, 중국으로, 뭐 미국으로, 일본으로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니까 큰 기업 유치하겠다며 돌아다닌 거죠. 그러나 막상 효과를 못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 향토 기업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먹고 사는 향토 기업들이 성장하다 주춤하면서 문을 닫게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전북 생태계가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는 살리지만 우리 안에서 스타 기업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스타 기업을 외부에서 갖고 온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경제 생태계가 계속 약화되면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마 10년, 15년 후에 130만이 가면 급격하게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생태계를 강화해야 된다. 소기업을 R&D를 두텁게 투자해서 중기업을 만들고 중기업이 전북 대표 기업이 되고 한국 중견기업이 되고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두텁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감소를 견뎌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0년간 써온 외발적 발전 전략은 효과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라는 또 다른 중대한 과제 앞에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해서 전북 생태계를 강화하면서도 외부적 기회를 크게 또 깊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 혁신하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다른 어떤 금융 지원을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채용 인력을 늘려가고 그리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방금 전에 군산의 자동차 대체부품 그 협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우리 기술이 너무 좋아요. 제도만 조금 바꿔주면 바로 수출이 늘어나요. 전라북도가 바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고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한 방을 노리는 거잖아요. 대기업 유치라든가 디즈니랜드 유치라든가 큰 거 한 방을 노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부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해야 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경쟁력을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명인 명장들도 현대호 콩나물밥이 체인이 됐듯이 우리 명인 명장들을 지원해서 제2, 제3의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전북 경제 생태계에 강력한 영향을 주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7년 전에 새만금 공사는 대기업들의 잔치고 우리 기업은 손가락 빨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새만금청하고 협의해서 지역기업 40% 의무가입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세특법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현대가, 포스코가, 대우가, 동부가 우리 기업들 찾으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40%의 부가가치가 우리한테 오는 거고 그 기업은 성장 기회가 있는 거죠. 이제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청의 인적 물적 지원을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해서 우리 기업 하나하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곁에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10년 후에 너무나 또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또 패배감에 젖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도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외부적 기회를 잘 활용하자. 이게 제 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택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전북의 현안 사업의 발전 방향 이런 것에서 다양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희망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원택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전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6년을 했고요. 또 광역도에도 있었고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재선 의원을 했고요. 당에도 있었습니다. 경험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아픔과 예환을 민감하게 대응하고 조기 처리하는 능력이 남다릅니다. 또 도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걸 사업화하고 정책화하는데 남다르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내발적 발전 전략을 기초로 해서 첨단 산업, 우리 전북의 개발, 농생명, 문화관광, 또 복지, 교육 모든 것을 우리 전북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서 전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2년차를 맞은 전북은 가속되고 있는 침체에서 반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관련된 전북 현안 사업의 속도 있는 추진이야말로 고령화와 지역 소멸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택 국회의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택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